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말에 그리고 또 주말에 아침부터 시간 내서 와주시고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참석해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2024년은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뭐 세계 경제나 뭐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부동산 상황, 그리고 천안 아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천안 아산 분양권 뽑기기 세미나 3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 석사를 이번에 졸업했고요. 전에는 천안에서 분양권 이제 거래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천안이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탕정으로 넘어와서요. 탕정 시티클러브 쪽에서 이제 입주장을 하면서 탕정 지혜클러지오, 하늘채 예미지까지 다 끝내고 지금 현재 사무실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탕정 더샵 클러지오 중앙부동산을 운영 중에 있는 김미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1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024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경제랑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3번은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을 겪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에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 탄핵이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매매의 가격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4번부터는 이제 2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장 분양권 현장들 말씀드릴 거고, 분양권 투자 전략이나 결론 등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2024년 좀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미국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 거는 결국에 이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 하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스텝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SR 규제로 해가지고 부동산이 너무 폭등할까봐 금리가 인하하면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출 규제로 막아보고 DSR 스트레스 DSR 설정하고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눌러놓은 상황이고요. 부동산 좀 진정시켜주고 금리 인하를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현상은 사실 지속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만 이제 대출을 풀어준 거죠. 예를 들어 뭐 신혼부부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이런 분들에게만 좀 대출을 풀어주고 다른 분들은 많이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한도 줄어들죠. 금리 올라가죠. 엄청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있었죠. 실거주자분들에게는. 그리고 해당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 뭐 다자녀 특공, 신혼부부 특공, 아기 있는 집, 이런 분들만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이런 한 해였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본다면 4월 10일에 22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161석을 가져가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양도세 완화라던가 취득세 완화라던가, 연초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좀 있으면 취득세 풀릴 거래, 양도세 좀 완화될 거래. 그러면서 이제 좀 기대했던 그런 수요 촉진 정책 같은 게 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하고 4년차가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2+2로
당시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이제 진짜로 끝난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른 전세 가격에 좀 오갈 데 없어졌다. 이 올 여름부터 그 현상이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사람들이 다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신규 계약하는 전세 가격 자체가 4년 동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안 오른 지역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원하는 지역은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실수요로 전환이 되거나 했던 한 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1월이랑 8월에 공급 대책을 추진을 했는데 장기적인 부분이었어요. 다 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던가 아니면 뭐 그린벨트를 핀다던가 뭐 이제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해보겠다던가 이런 내용들인데 다 뭔가 단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 5년 10년 이상 한 20년까지도 걸릴 만한 일을 이제 대책이라고 이제 내놓았던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책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깊은 상황.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양극화와 월세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장기 추이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면은 23년부터 24년까지, 24년 이후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파란색이 지방광역시고 빨간색이 수도권이고 초록색이 8개 도 매매 가격 흐름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24년부터는 지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약간 상승은 하긴 하지만 되게 미미하게. 근데 수도권은 어떠죠? 엄청나게 빠르게 높은 그 그래프를 가지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죠. 8개도도 상승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은 또 그 시장 관심을 많이 받는 아파트, 선도 아파트가 있어요. 50 지수라고 하는데 그 지수는 전고점을 오히려 상회했어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제로금리였었잖아요. 그때 제일 하이 금액을 찍었었거든요. 완전 전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도 아파트 50개는 이미 이 그 선도 아파트 50개는 전고점을 상회했다는 거죠. 천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창 천안 아산이 되게 잘 나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전고점 하이 찍었을 때 딱 코로나 그 시점 대비해서 지금 1급지는 한 8, 90%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1급지가 아닌 한 4, 5급지 정도 분들은 한 50% 회복했나? 60% 회복했나? 회복 못한 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지역별 양극화도 심하게 됐고 입지별 양극화도 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뭐 대출 숙련 규제 그리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세를 주는 게 의미가 없다. 월세로 바꿔야겠다 하는 기조가 생기면서 전월세 거래량 중에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그런 거의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월세 비중이 높은 거는. 그래서 이제 월세화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한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를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금리 부분을 일단 먼저 살펴봐야 돼요. 금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4번은 아니지만 2번까지는 인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로 이번에 한국은행이나 뭐 경제부총리 분 인터뷰를 이제 보면은 인하를 할 거라고 해요. 뭐 내수 부진이 너무 심각하고 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로 예상이 되고 매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아무래도 자산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아무리 눌러도 오를 놈은 오릅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 1순위가 좀 치열해졌어요. 뭐 비아파트,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원래 뭐 다세대 가구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1순위 아니었거든요. 주택으로 샀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까지 1순위를 이제 해주면서 좀 청약으로 뭔가 당첨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왜 이렇게 1순위 조건 순위를 좀 남발하는지. 이렇게 1순위가 많아지게 되면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여태까지는 뭐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 우선 공급이 약간 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생아 먼저 주고 남은 거는 신혼부부, 뭐 청년 이런 식으로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뭐 출산율 장려 정책이기는 한데 좀 실거주분들에게는 좀 아쉽다 이런 정책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청약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치열해진다. 앞으로는 해당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고 요 해당하는 사랑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부분을 볼 건데 결국에는 그 공급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가 된다고 해요. 제로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고급 단열재나 이중 창호 등을 써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하고 뭐 태양광 설치 같은 거를 뭐 벽에 하든 아니면 뭐 천장에 하든 해서 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하는 거 아니면 건축 승인 안 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뭐 인건비 상승한다, 뭐 강달러다, 어차피 원자재 다 수입해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수입해서 이제 하는 건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의무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아마 연초에 하는 거 아니면 중순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유예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의무화가 시작이 되면 분양 가격은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 한 3%에서 8% 정도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실제로 분양 그 가격 산정하는 업계에서는 한 20-30%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누가 그걸 책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60% 미만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택 인허가를 건설사가 받잖아요. 뭐 땅을 사가지고 여기 인허가를 받아야 여기에 그런 뭐 PF도 일으키고 대출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대출로 이제 그 분양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60% 미만이라는 거는 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양성이 나와야만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은행에서 PF 대출을 일으켜줘야 이제 분양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허가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다 착공으로 이어지느냐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건설사들이. 왜냐면은 건설사들은 거의 계약금만 내요. 땅을 매입할 때 계약금만 내고 그 브릿지론이라는 대출을 빌려요. 거의 한 금리가 15%? 엄청 높아요, 금리가. 그리고 PF 대출을 일으키면서 브릿지론을 갚아요. 그러면서 은행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 보증하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PF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은행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사업성이 나와야만 PF 대출을 일으켜주거든요. 그러면 이 PF 대출이 일으켜져야 되는데 계속 안 일으켜져. 그러면 계속 브릿지론 15% 이자를 감당을 하다가 결국에 망해버려. 이런 경우도 사실 많고 건설사 입장에서.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 원자재로 이제 그 아파트를 짓는 건데 지금 수입 가격 오늘 달러 가격 얼마죠? 1476. 네, 1476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수입해서 그걸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분양가에다 다 녹여서 이걸 다 받아주면은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롯데건설도 연말에 10일 휴가를 줬다. 뭐 말은 복지라고 하는데 건설사가 언제 그렇게 복지를 신경 썼다고
그 사람들은 쉬는 날도 다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원가 절감하려고 최대한 뭐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다 이유가 있다. 좀 어려운가 봐요, 상황이. 근데 거기뿐 아니라 이제 여러 중소 건설사들도 지금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공급을 진짜 제때 하고 싶을 때 건설사가 없는데 누가 지어요?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지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 소비자인 우리한테는 매우 악재죠, 사실은. 매매 가격은, 분양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얼죽신 열풍이라고 해요.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요새 이제 3040 세대들 중에서 많이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제가 처음 부동산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막 있진 않았거든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들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친구들 아니면 코인으로 돈 번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뭐 이제 그 자기 그런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너무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맞아버려가지고 그런 경험을 이제 삼아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결혼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요새 결혼해서 이제 뭐 집들이 한다 이렇게 친구들 부른다 할 때 신축이면 되게 잘 부르고요. 불축은 안 부르더라고요.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신축 분양권 사놨으니까 거기 입주할 때 집들이 초대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는 뭐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 나 지금은 좀 그렇고 입주할 때 이제 뭐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좀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걸 전 체감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다 신혼부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확실히 요새 아파트들이 약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넘어서 5세대 느낌? 뭐 주차 공간도 광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콕도 없고 뭐 주차 관련해서 이제 많이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무조건 한 세대당 한 대여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 주차장에 내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요새 막 월पे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새 그 뭐냐 도어락에 지문 인식으로 그냥 열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막 스카이라운지 카페, 뭐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친구들 놀러 오면 이제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막 스카이라운지야, 막 뻥뷰야 대박이야. 그러면 이제 그 친구 한마디 하죠. 너 진짜 결혼 잘했다. 왜 이렇게 좋은 호텔에 살아? 너무 좋다, 부럽다, 막 이러죠. 그 커뮤니티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죽신이라는 열풍이 사실은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되게 당연했어요. 그냥 빌라에서 살다가 이제 뭐 좀 넘어갔다가 아파트로 살다가 약간 사서 고생은 이제 한다? 그런 느낌? 근데 요새 친구들은 그거보다는 일단 보여지는 게 좀 더 중요하고 이제 사서 고생하지 않고 웬만하면 편한 걸 좀 추구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양극화가 더 심화된 부분도 있죠. 사실은 그게 가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분들은 뭐 좋은 데서 시작하겠지만 이제 가능한 분들은 최대한 좋은 데서 시작하려는 그런 현상이 아마 2025년에는 더욱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DSR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득 대비 이제 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할지 아니면 그걸 좀 미루자고 할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7월에부터 다시 3단계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3단계가
시기가 진짜 진행되게 된다면 그때는 그 대출 관련해서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다 대출로 봐서 소득 대비 너 대출 너무 많으면 안 해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스트레스 금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뭐 내가 내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고정금리는 괜찮겠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때 얘기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가계대출이 완화가 좀 될 예정인데요. 여태까지 대출 총량 규제 정책으로 해서 이제 아마 작년 아니다 올해 한 8월 뭐 그때쯤부터 대출을 좀 막아놨던 것 같아요. 그거를 1월부터 다시 풀겠다. 그래서 발빠른 분들은 사실은 12월부터 자서를 써요. 매매계약서 쓰고 자서하고 1월에 실행하려고. 은행 입장에서도 1월에 실행을 해야 12개월 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연초에 대출을 실행해주는 게 굉장히 러프합니다. 열린 마음.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매도 계획을 세울 때 있잖아요. 연초에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에 팔려고 했다가 매수가 대출 안 나온다고 이제 좀 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내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50% 인하가 될 예정이고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억에서 2억 5천 이하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엄청 낮았던 것 같은데 이 소득 요건이 이제는 2억 5천까지 완화가 되면서 부부 합산 좀 많이 완화가 됐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웬만한 직장인 부부들도 웬만한 분들은 신생아 아기 낳으면 다 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올해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시길. 자 그리고 우리가 정권의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정책 변화에 따른 정권과 정책 변화에 따른 매매 가격 흐름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아파트에 뭐 등장부터 해가지고 쫙 뭐 글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 공급이 축소되느냐, 민간 공급이 확대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민간 공급이 뭐냐면 임대인의 임대차 물량 있죠. 전세나 월세를 주는 물량. 그 물량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뭐 어떤 정부는 임대인 완전 안 돼. 뭐 막아야 돼. 규제 강화시켜. 이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고. 왜냐면 누르니까. 근데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 민간 공급 확대해. 사람들이 막 집 사가지고 전월세를 막 줘.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민간 공급이라는 건 신규 공급, 일반 공급이잖아요.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거.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단기에 효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과거를 되짚고 이 민간 공급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임대인은 막 때려 죽여야 돼. 이 시각이냐. 아니면 임대인 너 많이 집 사가지고 다 전월세 줘. 이 시각이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탄핵 정부 때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에요.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에 관망세에 돌입을 했었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절벽이었고요. 매매 가격도 약 보합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되고 바로 다시 거래량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정권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딱 기준이 서거든요. 뭐 지금 당장 뭐 저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너 집 사지 말아라, 집 팔지 말아라, 뭐 등등 어떤 선택도 하지 말아라, 다 스탑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봐도 막 다 뭐 정치적 얘기야. 어디 카페 가고 밥집에 가도 다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데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근데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와도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공급 부족이에요. 분양가도 상승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앞에 다 설명드렸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할 예정입니다. 뭐 미국 금리가 뭐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막 킹달러다 뭐다 하지만은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가 완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국에는 핸들은 국회의원이 지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은 드라이브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랑 국회의원이 같으면 이 정책의 시행 속도가 엄청 빠른 거고요. 대통령이랑 이제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이라면 느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은 지금 국회의원이 잡고 있고 야당이 161석을 잡고 있고 이거는 2028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조, 실수요자들만 좀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게인 트럼프가 다시 왔죠. 그래서 관세 전쟁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다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 친화적이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적인 얘기예요. 우리 천안화산에 풀리고 있는 탐정 이지구 보상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에 쓸까요? 지금 뭐 삼성전자에 담을까요? 그분들이 국장하면 바보라고 막 유튜브에 막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주식을 하실까요?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예금? 부동산. 예금이나 부동산에 돈을 넣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1부 설명드렸고요. 이제 2부부터는 천안화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쉴까요?